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의 P 봄봄입니다. 네, 6화 미시계 시대 재료를 음미하다를 시작합니다. 와, 네. 뭔가 박수를 쳐줘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시작이 되는 느낌이 드네요. 네, 지난주 리뷰 댓글부터 먼저 읽어드리고 갈게요. 네. 지난주 감각에 취하다 관련해서 받은 리뷰 댓글인데요. 저희가 사실 지난주 녹음할 때 아무런 목소리도 나가지는 않긴 했지만 청강생 한 분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네, 저희 아이디얼리스트 초창기에 같이 이름을 짓고 같이 함께했던 멤버였는데 지금 이제 잠깐 미국 유학 중인데 한국에 들어온 길에 방송에 함께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같이 방송 듣고 나서 남겨준 리뷰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고 갈게요. 제니퍼 씨가 남겨주셨습니다. 네. 팟캐스트 내용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각을 덜어내기와 다차원의 감각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실 우리는 점점 더 감각에 예민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예민하다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예민하다는 건 남들보다 더 섬세하게 느끼고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정보와 빠르게 변하는 삶의 속도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더 온전히 누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현재의 감각에 대한 집중과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제니퍼 씨가 또 한번 출연을 그쵸?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저희가 좀 기회를 엿보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획이 되면 저희가 미리 아마 예고를 드리지 않을까. 네, 또 P와 봄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추상성과 또 학구적인 면이 또 네. 지금 또 공부를 하고 박사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학구적인 부분이 있는 분이죠. 네, 6화는 미시계 시대 재료를 음미하다입니다. 사실 지금은 맛이나 미각, 음식, 식재료 이런 것들에 더 민감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식문화가 성숙되면서 모두가 미식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도대체 어떤 맛과 재료를 음미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좀 파헤쳐 보고자 이번 주 화는 미시계 시대 재료를 음미하다라고 정했고 지난 화가 이제 감각에 취하다였다면 그 감각 중에서 이제 미각을 좀 더 자세하게 탐구하는 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진행은 어떤 개인의 맛의 취향을 결정짓는 경험이나 기억에 집중되는 경험의 재료와 음식의 본질을 탐구하려고 하는 본질의 재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경험의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되게 본능적인 부분이 사실 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맛이 다른 감각보다도 일단 입으로 딱 먼저 왔을 때 정말 딱 제일 강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왜 제가 이제 되게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내가 이 돈 주고 먹으면 이 정도의 맛과 값어치는 느껴야지라고 하는 왜 그런 맞아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돈을 지불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아깝다 안 아깝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오는 것도 저는 사실 맛의 일정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섬세하신 스타일이시네. 네, 그럼 우리가 도대체 맛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네, 제가 그 미시계 시대 재료를 음미하다를 준비하면서 그 EBS에서 했던 다큐프라임에서 맛이란 무엇인가를 3회에 걸쳐서 했던 그 다큐멘터리를 좀 봤어요. 그래서 맛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맛에 대해서 탐구하는 다큐를 봤는데 5가지의 맛이 있죠. 기본적으로 신맛, 짠맛, 단맛, 쓴맛, 그리고 우마미라고 해서 감칠맛 이렇게 5가지 맛이 있는데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맛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맛본 음식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안 먹은 음식은 내가 맛을 못 느끼고 나오는 게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엄마는 나 가졌을 때 막걸리 엄청 먹었다고 그랬는데 저희 엄마는 먹덧이라고 하죠. 먹어야 괜찮은 그런 분이셨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좀 독특하게 너구리를 못 드셨대요. 그 라면. 근데 저는 너구리 잘 먹는데 저희 엄마는 지금까지도 너구리를 안 드세요. 왜죠?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술을 좋아하는 건 다 엄마 때문이었던 거가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뭐 태어나기 전부터 그 미각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건 아주 본능적인 거고 그리고
어린 애기들 보면은 아직 그 다양한 맛을 접하지 않고 혀가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레몬 같은 거 먹여보면 되게 격렬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맛은 굉장히 본능적인 거고 태어나기 전부터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고 아기들이 신맛을 싫어하는 것과 쓴맛을 못 먹는 거는 그것도 본능의 연장선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쓴맛이라는 거는 독이 들어있는 음식에 대한 경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신맛 역시 약간 상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맛에 약간 거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디서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피가 우리의 문화에 들어온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쓴맛을 베이스로 하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즐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맛의 기본적인 탐구에 이어서 다큐에서 나오는 게 향에 대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맛을 중심으로 봤을 때 향은 좀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게 눈과 코를 가리고 실험을 했는데 사과랑 양파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향이 사실은 이제 맛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향으로 맛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준비할 때 맛의 본질이라고 해서 저는 좀 더 그 맛 안에서 막 세분화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음식과 맛을 이야기할 때 미각만으로 이야기한다는 거는 음식의 아주 일부분만 이야기하게 맞아요. 되는 거고 이 향이나 뭐 기억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막 방금 향 얘기하면서 네. 지금 갑자기 부침개의 향이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릴 때 입맛이 평생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어떻게 먹여줬느냐에 따라서 사실 식습관이 결정되잖아요. 막걸리가 또 생각나는. 어머니가 애주가셨나 봐요. 봄봄님. 그래서 이제 관련된 영화가 저는 하나 생각났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2013년 영화인데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저는 책으로 봤네요. 원작으로 또 보셨고 원작은 또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나왔던 네.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인데 영화에서 나온 내용들이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주인공이 그 마담 프루스트라는 어떤 여자를 만나서 마들렌과 아스파라거스로 만든 차를 마시면서 과거 어릴 적의 기억을 회상하고 그걸로 인해서 약간 어린 시절에 뭐랄까요?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약간 치유하기도 하는 되게 사실은 내용은 되게 뭔가 신비스러운 내용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미각을 중심으로 이 영화를 보자면 맛과 향을 통해서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도 하는 그래서 굉장히 미각에 담긴 의미가 크기도 한데 이거를 2001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박사 팀이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거다. 이게 인간이 향이나 냄새를 맡았을 때 과거를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프루스트 현상이라는 용어로 쓰기도 하는데 정말 어릴 때 음식에 대한 경험이나 기억이 맛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이고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가지게 되는 그 맛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가 왜 점점 크면서 나 이럴 때 이거 먹고 싶어라 막 이런 거 떠올리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좀 힘들거나 뭐 하면 이럴 때 이 음식 생각나 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최근에 송은이가 운영하는 그 비보TV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리브 채널로도 방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름이 밥블레스유더라고요. 네. 그래서 송은이랑 김숙, 이영자, 최하정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 진짜 땡땡이로서 너무 본방사수 6월 21일이었나요? 본방사수를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전국에서 배달된 되게 애매하고 사소한 생활 밀착형 고민들을 언니들의 방식으로 같이 공감하고 맞춤형 음식으로 위로를 해주는 푸드 테라피 쇼라고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에 대한 얘기이자 문화의 형태로 먹는 걸 풀어내는 거에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거 먹어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되게 일상적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제일 또 어떻게 보면 원하는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우리 이렇게 녹음하고 나서도 녹음 끝나면 기력이 쇠했다면서 엄청 거한 거 먹으러 가려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느꼈는데 저희가 주말마다 이제 녹음을 하는데 녹음을 끝나고 났을 때는
그러고 나면 이제 에너지를 다 쓰잖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이제 녹음을 하다 보면 긴장도 하고 그 전에 막 자료 준비했던 것도 다시 보고 막 회의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 녹음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세련된 저도 핫한 거 좋아하고 세련된 거 좋아하지만 세련된 무슨 샌드위치나 무슨 파스타 같은 거는 일체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무조건 밥이 생각나죠. 뼈해장국이랄지 뭐 설렁탕 뭐 이런 탕 순대국밥.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력이 쇠했을 때 먹는 그런 거를 한 그릇 뚝딱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 묘한 그게 이렇게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맛과 경험 혹은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사연을 하나 같이 말씀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마이 라이프 인 소울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10수년 전부터 사람들이 유기농을 많이 찾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는 소금을 덜 넣어서 짜지 않은 간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모두 건강을 생각해서 선택하는 맛이지요. 근데 저는 내가 먹고 싶은 맛을 포기하면서 먹는 음식이 과연 내 몸에 들어갔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까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맛있게 먹는다면 그게 무엇이든 제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대인의 건강을 제일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입에도 안 맞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면 과연 우린 건강해질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 아까 최하정 씨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 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맞아요. 저도 지금 그 멘트가 생각났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방송이 끝나면 또 그걸 찾아 먹듯이 오늘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음식을 찾게 되는 그 행위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간이 심심한 걸 좋아하고 저도 건강식을 맞아요. 좋아하긴 하는데 그 건강식에 대한 추구가 내 몸이 스트레스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안에서 이렇게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막 억지로 갑자기 오늘부터 막 뭐를 먹고 이런 것에 대한 추구하고는 좀 다른 결이 아닌가. 이번에 경험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실 집밥이었거든요. 아, 네. 집밥이라는 단어 하면 딱 떠올려진 느낌 있잖아요. 네. 그 뭐 엄마 밥.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엄마 밥이 사실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맛있진 않을 거예요. 본부님 어떠신가요? 엄마 밥. 우리 엄마 밥, 나 엄마 밥. 어머님 요리 잘하시지 않나요? 네, 잘하시는데 그 잘하는 걸 전 대학교 때까지 몰랐거든요. 네, 저는 할머니 손에 커가지고 네. 엄마가 워낙 바빠서 하루에 엄마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눈 떠서 보는 시간이 2시간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 넘어가면서부터 엄마를 좀 더 오랜 시간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집밥 하면은 엄마 밥의 기억이 대학교 이후에 형성된 게 더 많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해주셨던 음식들이 더 기억에 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외할머니, 친할머니 두 분하고 다 같이 오래 살았어가지고 네. 그래서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많이 생각나는데 두 분 다 소면으로 하는 음식을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국수 그 소면. 근데 되게 지금 생각하면 저 조리법은 되게 독특한 조리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음식들이었는데 친할머니는 소면 삶은 거를 참기름에다 볶아요. 참기름에 볶다가 그 김치 쫑쫑 썰어갖고 그걸 넣어서 한 번 더 볶은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되게 독특하네요. 정말. 그쵸? 저도 소면 비빔국수 해먹을 때 삶아서 그런 양념에 비비기는 하는데 그걸 다시 볶을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소면을 삶고 나서 볶으니까 이미 다 불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 되면 되게 뚝뚝 끊어지고 근데 전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 경상도 분이셨는데 그 국식이라고 그걸 부르셨거든요. 네. 그런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소면하고 김치하고 콩나물하고 밥하고 다 넣어가지고 푹푹 끓이는 음식이에요. 되게 독특하네요. 네, 약간 죽처럼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 두 음식이 그 사실 할머니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피님이 집밥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도 뭐 엄마가 해줬던 밥인데 그냥 그렇게 엄마 밥에 대해서 어릴 때는 크게 감흥 없이 그냥 너무 익숙한 일상처럼 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사실 뭐 저 외식도 거의 안 해봤고 엄마가 어릴 때부터 항상 해주던 집밥만 거의 줄창 먹었어요. 그래서 피님 어머니 요리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계란말이 이런 거 되게 잘하시고 되게 부러웠었는데 근데 계란말이는 뭐 잘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밥을 계속 먹어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어린애들이 잘 안 먹는 뭐
연근이나 우엉 같은 그런 뿌리 음식도 굉장히 잘 먹었던 기억이 나고 집밥을 생각하다가 또 하나가 떠올랐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에 엄마가 김치찌개를 했는데 사실은 어릴 때는 김치찌개 맛있는 줄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되게 맛있는 거라는 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날 했던 엄마의 김치찌개가 특별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날도 아닌데 그냥 어느 정도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어린이를 벗어나면서 어느 순간 그냥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처음 김치찌개의 맛을 알고 되게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괜히 그날의 식탁은 약간 좀 그래도 장면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얘기하니까 엄마도 보고 싶고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저 이거 쓰다가 약간 좀 울컥했는데 할머니도 보고 싶고 이 기억을 소환하는 거네요. 정말 맛은. 네네. 이게 지금 감동받고 있어요. 방송하면서. 그리고 저희 엄마만 해주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그 이북식 냉면이라고 하죠. 근데 그 왠지 뭔가 저희 이제 친할머니가 신의주에서 피난을 오셨었고 저희 엄마가 시집 오셔서 할머니의 그 레시피를 전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별거 아닌데 저는 어디 그 음식점에서도 먹어본 적이 없고 매체에서도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이북식 냉면. 그러니까 뭔가 북한식이라고 하면 뭔가 느낌이 안 나요.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던 것처럼 이북식 냉면이라고 이제 저한테는 인지돼 있는 건데 뭐냐면 냉면인데 면이 칼국수면처럼 굵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다 직접 밀어가지고 면발을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발을 만들고 냉면처럼 냉면 육수를 만들고 그 위에 고기를 볶아서 소고기를 볶아서 고명을 얹고 오이를 고춧가루에 이렇게 묻혀서 얹고 삶은 계란 반 개를 딱 얹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그거의 특별함을 몰랐는데 크면서 좀 이게 엄마한테서만 맛볼 수 있는 거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맛 되게 궁금해지네요. 아니 그 북한 음식이 되게 그러니까 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 심심한 맛의 어떤 그런 것들이 미각적으로 길들여지면 엄청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엄마가 음식을 좀 간을 세게 하지 않으시는 편이라서 그게 익숙한지 몰라도 지방에 여행을 갔을 때 이렇게 다대기 많거나 양념 많은 음식은 약간 조금 제가 이렇게 쉽게 도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경험의 재료를 얘기하면서 다양한 어렸을 때 경험에 관련된 거 어렸을 적에 접해본 어떤 미각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경험의 재료라고 했을 때 그 재료가 되는 거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날씨 같은 것도 사실 재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봤을 때 피님은 어떤 날씨 하면 떠오르는 음식 아니면 어떤 상황이 나는 이런 건 꼭 먹어 하는 그런 것들 있어요? 저는 사실은 특별하게 막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다른 분들이랑 비슷하게 비 오는 날은 파전이나 찌개, 여름에는 콩국수를 먹는다든지, 겨울에는 고구마에 깍두기나 총각김치 먹는 걸 좋아한다든지. 그냥 그런 정도긴 한데 특별하게 상황에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 이제 본범님은 저보단 좀 더 그런 상황과 음식의 궁합에 더 예민하다고 해야 될까요? 더 그런 걸 중요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흔히 말하는 엄청 아재 입맛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게 좀 아마 끝나고 국밥 먹으러 이런 거 저 때문에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마 저는 그 술 때문에 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국밥과 그런 설렁탕 그런 순댓국 이런 국밥 종류와 이 맥주 반주를 굉장히 즐기시잖아요. 소주도 아니고 맥주. 저도 본범님 때문에 약간 그 궁합이 이제는 좀 익숙해졌는데. 아니, 그게 건강에는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디서도 나왔는데 한 번에 포금을 하는 것보다 반주를 즐기는 게 건강에 더 안 좋대요. 우리 술을 주제로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저 술과 관련된 책도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술을 전혀 몰라가지고 큰일 났네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
포장마차 가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네. 많이 추운 겨울에 네. 포장마차 가면 포장마차에서 파는 그 국수 있어요. 잔치국수. 네네. 너무 맛있죠. 그 잔치국수에다가 포장마차는 냉장 시설 이런 거 따로 또 안 두잖아요. 겨울에 안 둘 수 있으니까 네. 그 단무지가 거의 얼음에 가까운 단무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뜨거운 잔치국수에다가 그 얼은 단무지 그 조합이 또. 그쵸. 거기다 소주 한 잔 딱 하면 끝. 아 근데 요새는 진짜 그런 소박한 포장마차가 잘 없어요. 네, 잘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또 생각나요 지금. 오늘은 끝나고 잔치국수를 먹어요. 아니 큰일 났네요. 저 지금 방송하다가 자꾸 배에서 소리가 나고. 아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서 먹으면서 할 걸 그랬나 봐요. 약간 먹방처럼. 아 그러네요. ASMR 겸 방송 그러니까. 겸. 뭐 이런 거 말고도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것 중에 그러면 피님은 이거는 나만 하는 궁합인 것 같아. 음식 궁합인 것 같아라고 뭐 한 생각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제가 음식이나 미각에는 스스로는 둔한 사람이라고 사실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이번 편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고 나같이 음식의 맛을 모르는 자가 맛을 이야기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만의 식궁합이라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요즘보다는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거나 급식을 했었던 그 회사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와 이제 그 학교 다녔을 때의 버릇인데 밥이 있고 국이 있고 이렇게 반찬 3개, 4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시락을 먹던 뭐 급식을 하던 집밥이나 한식을 먹을 때는 저는 무의식적인 건데 순서를 좀 지켜서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밥을 한 숟가락 먹고 약간 딱딱한 식감의 반찬을 먹어요. 그 멸치볶음이랄지 뭐 땅콩으로 볶은 거랄지 그런 딱딱한 식감의 반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이나 나물 같은 부드러운 식감의 반찬을 먹고 그 다음에 소화를 돕는 김치나 장아찌를 먹고 엄청 디테일한데요. 그러고 국물을 마셔요. 오. 그러고 나서 다시 밥을 먹고 멸치볶음 먹고 계란말이 먹고 나물 먹고 장아찌 먹고 국 먹고 다시 밥 먹고. 되게 의식적인데요, 그거는. 근데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식재료의 궁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식에 대한 저만의 뭔가 특별한 게 있다면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본범님이래요. 난리 났어요. 본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피님 그 바삭바삭하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아그작아그작 하는 거. 네네네. 이런 제가 이게 식감에 좀 네. 예민하죠. 그 피님이 뭐 먹을 때 옆에서 들으면 저거 되게 먹고 싶은 막 그런 느낌이 그런가요? 드는 게 있어요. 뭐그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피님의 취하고 저거 다른가. 아니 근데 제가 좀 식감 있는 걸 좋아해서 땅콩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 좀 그런 바삭한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식감보다는 그냥 같이 먹었을 때 어울린다 이런 거보다 그냥 그 상황이나 분위기에서 주는 맛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지난번에도 그 맥주와 카푸치노 조합을 이야기해 주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거 다 경험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신다 그랬는데 왜 댓글 안 남겨주세요? 경험 좀 하시고 댓글을 좀 남기세요. 근데 아마도 그게 그 상황에서 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다 갑자기 탁 그냥 뜨끈한 거 먹었을 때 속이 쭉 내려가. 근데 카푸치노를 뜨끈하다고 표현하니까 되게 갑자기. 근데 거기가 약간 그런 노천 카페 같은 네, 게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카푸치노와 맥주를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경험을 하기에는 그 노천 카페가 주는 또 경험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 공간이 주는 것 때문에 아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전 대부분의 음식을 아마 그런 선택의 기준으로 섭취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직접 경험한 거 말고도 우리가 왜 이게 뭐 어떤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눈으로 경험했을 때 그 맛이 막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사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것들도 있고. 네. 피님 혹시 막 인상적으로 남은 어떤 음식의 장면 같은 거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음식이나 요리에 관련된 영화 봤던 것들을 돌이켜보면은 음식이나 맛 자체보다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삶이나 문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봤던 영화 중에 기억이 남는 거는 그 영화 빅나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내용을 간략히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탈리아 형제가 둘이 같이 미국에 건너와서 그게 이제 아마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미국에 넘어와서 이탈리안 식당을 열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사실 그 굉장히 빠른 패스트푸드가 발전하고 편의적인 어떤 것들이 나오면서 네네.
그 미트볼 소스 파스타는 사실은 파스타의 본고장은 이탈리아일 수 있지만 미트볼 파스타는 네네. 미국적이잖아요. 그쵸. 이제 이런 거를 목격하고 이탈리아 식당이 잘 안 되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이 자존심 센 이탈리아 셰프가 되게 이제 환멸을 느낀다고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미트볼 파스타 같은 거는 이건 요리도 아니야. 막 이건 변종이고 이거는 끔찍한 혼종이야.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하룻밤에 되게 거대한 파티를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연애를. 그래서 빅나이트인 건데 그 미트볼 파스타를 미국의 어떤 상징적인 문화적인 걸로 이렇게 바라보는 저는 그 시선이 그러니까 음식 자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음식에 대한 것도 굉장히 사람의 어떤 문화나 어떤 고집이나 그 자기만의 관점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나 네, 그런 의식 같은 거하고 되게 연결이 많이 되는 네, 영화이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꼭 챙겨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미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음식하면 떠오르는 장면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그 일본 드라마였거든요. 본범님이 또 약간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좀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그 우리나라 일본 문화 개방되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옛날 옛적 아니죠? 아니에요. 개방되기 전에 이거 나 잡혀가는 건가? 몰래 해적판으로 막 그때는 돌려서 보고 그랬는데. 그거 뭐죠? 유예 기간 지나지 않아?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런치의 왕이라는 드라마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드라마는 아마 그 되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그 2002년도 드라마니까. 네. 그때 제가 또 한참 쯔마부키 사토시에 입덕을 해가지고. 또 오늘도 입덕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래가지고 보게 된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오므라이스가 나와요. 오므라이스 집이 배경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막 그때 제가 그러니까 그런 오므라이스를 먹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드라마 그 화면 통해서 나오는데 노랗게 덮여진 계란 위에 데미그라스 소스가 딱 그 갈색 소스가 딱 중간에 덮여져 있는데 네. 그 색깔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여주인공이 딱 그 중간 딱 떠가지고 한 입 딱 넣고 막 맛있다고 하는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고 제가 아마 그런 드라마 영향 때문에 일본 여행도 막 가고 싶어지고 일본 가서 살고 싶다고 막 일본어 배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음식의 어떤 장면들 때문에 사실. 되게 강한 인상으로 남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영화나 이런 거 말고도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음식에 대한 거 관련된 게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그 이육정 PD님 유명하시잖아요. 요리인류로. 맞아요. 되게 많은 시리즈가 있는데 뭘 하나 다시 좀 제대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그게 닭편이에요. 그래서 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너무 재밌게 봤던 게 이게 식을 보려고 하는데 식을 중심으로 한 문화를 보게 되고 삶을 보게 되는 그런 그 루트를 항상 가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닭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이제 닭이 왜 인류의 식탁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한국의 어떤 치킨에 대한 이야기까지 닭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사육했던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닭은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에서 먼저 사육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탐험가들과 함께 배를 타고 500년 전에 신대륙인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라이드 치킨은 미국에서 탄생이 되었는데 그 스토리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아시아에는 투개 문화가 있잖아요. 닭을 싸움을 시키는. 그게 미국으로 전해졌을 때 투개 문화가 예쁜 닭을 선발하는 가금쇼로 이어졌다고 해요. 그 예쁜 닭의 기준 벼슬이 이쁘고 막 그런 건가? 매끈한 털을 가지고 막 그런. 그 닭의 일가견이 있는 어떤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뭐 꼬리의 뭐 각도는 45도여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독특한 게 가금쇼 열풍을 통해서 닭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미국인들이 닭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닭을 음식으로도 좋아하게 되는 걸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독특했고 그 프라이드 치킨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또 놀라웠는데 그 예전에는
그 백인들이 대농장을 운영하고 네. 흑인 분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음. 그리고 한 켠에는 항상 닭을 키웠는데 그 닭은 항상 이제 백인들이 먹을 그 식량이 되었던 거죠. 가축이었던 거죠. 근데 그 시대 때 백인들은 포크와 나이프로만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었다고 해요. 아, 그게 아닌 부위는 안 먹는 네. 거군요. 그래서 닭날개나 닭의 목은 안 먹은 거예요. 손으로 뜯어 먹어야 되니까. 식은 손으로 먹어야 맛인데. 그러면서. 근데 흑인 노예들이 음. 남은 그 목살이나 그 닭날개를 튀겨서 먹던 게 프라이드 치킨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즈가 행진곡이나 유럽의 음악에 아프리카 리듬이 더해져서 재즈가 탄생한 것처럼 프라이드 치킨도 흑인의 뿌리에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더해져서 탄생한 거라고 하면서 그 재즈 밴드 하시는 분이 재즈의 요소와 프라이드 치킨의 문화적 요소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 뭔가 맛과 식 그 이상의 문화와 인류와 막 이런 것들을 저는 너무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뭔가 감정적인 거나 경험에 의한 거나 문화적인 게 다 복합적인 이야기여서 너무 재밌는데 요즘 프로그램 홍보가 되고 있는. 맞아요. 프로그램을 또 울프샘이 돼버렸는데 좀 너무 재밌게 봤고 그래서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과 맛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어떤 요리법 하나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되게 문화적이고 이거 되게 대단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프라이드 치킨 얘기하니까 저는 근데 퍽퍽살 너무 좋아해갖고 네. 날개랑 다리 잘 안 먹거든요. 저는 또 날개판. 네. 아니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다음에 이렇게 프라이드 치킨을 몇 마리 시켜놓고 부위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겠네요. 내가 왜 나는 퍽퍽살을 좋아하지? 아니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전에 뭐 어렸을 때 경험 이런 치킨 말고 나는 옛날식 통닭을 좋아해 이런 얘기도 같이 할 수 있고 네. 그런 자리도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본범님이 좋아하시는 치킨집이 또 생각나네요. 저도 따라가서 먹은 적이 있는데 부암동에 있는 그 네네네. 치킨집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치킨집 몇 군데 있는데 부암동에 또 이제 가게 홍보되고 막 부암동에 사이치킨이라고 이미 유명하지만 네. 그 옆에 계열사라고 되게 유명한 집이 있지만 저는 네. 사이치킨의 그 숙주 샐러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치맥을 했던 기억이 네네네. 나네요. 고기를 좋아하고 네 뭐 난리 났어요. 경복궁역 있는데 헌법재판소 건너편에 있는 옛날 치킨집도 좋아하고. 본범님도 약간 치물리에 시험을 한번 보러 나가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그 메인 스트림에 주류에서 판매하는 그 프랜차이즈도 잘 모르시는 거죠? 그걸 안 먹어가지고 그걸 알아야 우승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우리 이런 경험 나누는 그 치킨 파티 한번 기획해봐야겠어요. 너무 재밌겠네요. 온갖 치킨 다 시켜서. 결국에 이 맛이라는 게 모든 화학작용이기도 하지만 진짜 역사와 문화와 모든 기억과 경험을 다 반영하는 거라는 거. 이게 진짜 경험의 재료가 이렇게 할 얘기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식을 중심으로 주제를 가져갔을 때 10회, 20회를 해도 얼마든지 펼쳐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그 경험의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파트 본질의 재료로 넘어갈까 봐요. 그래서 본질의 재료는 사실 우리가 아무거나 믿고 먹을 수 없는 세상이 됐죠. 그런 부분도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 때문에 유기농이나 슈퍼푸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와 함께 뭐 맛집 탐방을 한다거나 먹방을 통해서 식문화도 발달하고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식재료, 본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그게 어떤 매체에서는 자급자족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의 재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프로그램 새로 오픈하는 것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그런 개념이 유행이긴 했는데 복잡한 어떤 유통과정 생략해서 팜투테이블이라고 해갖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그냥 바로 받아 먹을 수 있는 네. 내가 그런 원산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개념이 되게 유행이었기도 했는데 최근에 먹방이나 쿡방 넘어서 농방이라는 말이 나올 농촌. 것까지 예.
KBS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얼마 전에 끝난 거긴 한데 나물 캐는 아저씨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안정환, 김준현 막 이런 사람들 같이 나와서 한 거였는데 산이나 들에서 나물 채취하고 그걸로 밥 한 끼를 지어 먹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논란이 좀 있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요번에 시작했는데 TVN의 식량일기라는 프로그램. 네네. 거기도 이제 닭볶음탕 편이에요, 이번이. 그래서 닭볶음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료를 농사를 짓고 길러서 이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먹는. 그 닭을 직접. 예. 그래서 이제 그 그게 부분이 또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럴 수 맞아요. 있겠네요. 알을 부화하는 것부터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아리 키워서 식량을 만드는 건데. 근데 사실 그게 원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그쵸. 그 이제 민낯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약간 맞아요.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병아리 이름 지어주고 막 이게 어렸을 때 우리 기억 소환이기도 한데. 그랬는데 먹는 거지. 나중에 펑펑 울고 막 이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먹는 거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그냥 단순히 건강을 넘어서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네. 되게 독특한 관점이네요.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만 대하지 않고 그 전체 뭐 가축과 함께 살아가는 삶까지 이어지니까 맞아요. 되게 독특하네요. 네, 그 본질의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식과 그 음식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형태까지 바뀌고 있는데 음식 혹은 식문화에 대해서 탐구하려는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맞아요. 식재료 자체에 포커스를 해가지고 네.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고 얼마 전에 그 뭐지 비매거진? 네네. 그 브랜드에 관해서 다루는 비매거진하고 배달의 민족, 배달앱 개발하는 배달의 민족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만든 매거진이 있잖아요. F 매거진이라고 네네. 푸드를 다루는. 첫 번째로 소금에 관련된 책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치즈에 관련된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금 편을 사서 봤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금을 중심으로 염전과 소금 생산에 관련된 이야기, 소금 중심으로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염장 요리 있잖아요. 뭐 스페인의 하모니랄지, 일본의 스케모노랄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뭐 도쿄의 어떤 이탈리안 식당은 소금을 테마로 한다든지, 뭐 소금 브랜드서부터 트렌드, 뭐 미식가들의 어떤 소금에 애착을 가진 미식가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소금을 중심으로 식문화 전반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심도 깊은 내용이었고, 그 이흑정 PD님의 요리 인류와도 약간 그 결이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맥락적인 부분, 식문화가 인간의 삶까지 다 연결되는. 근데 이제 F 매거진은 조금 더 트렌디한 부분이 좀 더 많이 가미된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이거는 무슨 내가 요리사를 꿈꾸는 사람만 보는 책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거, 식문화 관련 그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그게 그러니까 식재료에 대한 탐구가 약간 책으로까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저 얼마 전에 TV 보다가 되게 놀랐는데 그 미운 우리 새끼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상민 씨가 나와가지고 어디 그 일본 여행 갔는데 거기서 히말라야 핑크 솔트를 네. 꺼내가지고 고기에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먹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핑크 솔트를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어디 편에서 생와사비 들고 다니면서 저 그건 봤어요. 상어 그 가죽에다가 이렇게 막 밀어가지고 들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그런 어떤 아주 디테일한 맛의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그거를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는데 네. 그걸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 경험을 위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생와사비도 그렇고 엄청 판매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맞아요. 네, 그래서 생와사비 요즘에 마트 가면 당연히 생와사비 엄청 많이 꽂혀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나라 그러니까 생와사비가 일본에서만 생산이 되고 우리나라에선 농장이 한 군데밖에 맞아요.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방송 이후로는 마트에서 이제 생와사비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식재료도 정말로 경험치에 또 비례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그거를 딱 여행 혹은 어디 가서 식당 가서 한번 맛봤을 때 거기에서 연장해서 내가 이거가 미각적으로도 혹은 건강적으로도 뭔가에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이제 더 찾아보게 되고 더 찾아 먹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우리 지금 소금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금 관련된 전시를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저희 우리 같이 봤죠? 네, 같이 다녀왔는데 되게 감동받으면서 재밌다고 하면서 보고 네네. 왔는데 그게 8월 19일까지 열리는 호모 소금 사피엔스라는 타이틀의 전시잖아요. 네네.
소금을 매개로 해서 인류 문화의 보편성이나 특수성을 탐색하는 형태의 전시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각지의 소금 생산 방식과 문화적 모티브로 소금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11개국의 15개 지역을 조사해서 수집한 자료를 전시를 하는데, 전 사실 전시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인도의 소금 채집하는 인도 연부의 임시 가옥을 그냥 그대로 옮겨와서 사실 재현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그때 이제 봉범님이 굉장히 놀라시면서 맞아요. 전 사실 그 소금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고, 네네. 그리고 거기 안에 전시장에 보면은 각 나라의 이렇게 귀족 계급들이 쓰는 소금 그릇, 막 이런 거, 은으로 만든 그릇이랑 네네. 보관하는 함,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되게 막 고가의 등급의 소금부터 막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약간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연결해가지고 전시를 해놓으니까 전 그냥 그 가옥 보는데 사실 되게 조금 마음이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작은 가옥 안에 되게 대가족이 사는데 되게 허름하고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임시 가옥처럼 해놓은 맞아요. 볏집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은, 그러니까 음. 정작 소금을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는 돌아가는 네. 것이 이제 많이 없지만 그걸 향유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부를 축적하는 약간 그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계급 사회의 네. 어떤 이면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전시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몰랐는데 호모 소금 사피엔스라는 제목이 지어진 것도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인류는 소금이 중요했다, 뭐 약간 이런 의미로 좀 단편적으로 지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전시 봤을 때. 근데 그 F 매거진의 소금편을 읽다 보니까 그 호모 사피엔스, 우리 지금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그 호모 사피엔스의 최초의 도시는 소금을 구할 수 있는 사해에 세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의 시작에 소금이 같이 있다. 그 전에 이제 유목 생활을 하다가, 그런 의미에서 호모 사피엔스와 이 소금이 정말로 너무나도 상징적이고 그 의미를 잘 담은, 이 전시의 이름이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죠. 요즘에 이제 식재료와 관련돼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구매할 수 있는 형태의 매장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식을 중심으로 뭐 매거진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좀 핫하게 또 새로 생긴 공간이죠. 연남방앗간이라고. 그래서 이 연남방앗간은 뭐 카페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식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표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남동에 가서 방문을 해보면 그 식을 중심으로 어떤 전시, 팝업 전시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뭐 시식회나 방앗간 투어, 뭐 미식회,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연남 방앗간의 타이틀에 맞게 그 참기름도 팔아요. 그래서 뭐 4월에는 어떤 지역의 참기름, 5월에는 어떤 지역의 참기름을 이렇게 파는데, 그 참기름 병이 뚜껑에 스포이드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참기름 써보면은 그 양도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본질적으로 잘 하면서도 트렌디하게 그 병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또 명란 미식회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참기름과 명란의 궁합. 그것도 또 좋네요. 네. 그래서 덕화명란, 그 저염명란으로 저도 사 먹으려고 알아볼 때 알게 된 브랜드인데, 덕화명란의 그 히스토리도 살펴보고 푸드 디렉터분이 오셔서 요리를 시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식을 중심으로 전시와 그 관련된 지역, 이거 하시는 분들이 또 그 매거진 동네 지역에 되게 포커스된 걸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아는 동네였나요? 어반 플레이라는 업체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적인 것과 연결을 해서 식을 문화로 즐기게 하고 전시를 보게 하는 되게 트렌디하면서 되게 독특한 형태라고 저 느꼈는데, 약간 식을 탐구하고 재료를 탐구하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의 문화까지 확장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재료 다루는 거에 대해서 브랜드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일본의 그 아꼬메야라는 쌀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가 제일 많이 떠올랐는데, 요 근래 보니까 성산동에 동네 정미소라고 거기도 이제 생긴 곳이 있는데, 우리 토종쌀을 소포장 판매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쌀 관련 정보나 문화를 나누는 거기도 그런 곳이에요. 식사도 가능한 곳이고, 지금 이제 그런 식재료에 관한
탐구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조금 더 확산시켜가지고 지금 말했듯이 문화로 즐기고 하게 하는 거가 점점 더 확장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이제 이 쌀 관련된 거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식재료 관련한 거를 아카이빙 형태를 통해 가지고 전시로 보여준 사례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 본범님이 굉장히 감명 깊게 저한테도 얘기해 네네. 주셨던 그 전시가 있죠. 예, 그게 일본의 211 디자인 사이트라는 곳에서 했던 건데 2014년도에 쌀과 관련된 전시예요. 네. 근데 이들이 전시 아카이브를 위해서 실제로 땅에 그 1년 동안 벼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리서치된 아카이브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재배된 쌀은 또 전시와 함께 판매도 같이 하고 약간 그런 형태를 보면서 식재료 관련된 걸 떠나가지고 이런 형태의 리서치 방식을 통해서 직접 해보면서 하는 방식을 통해서 뭔가 하는 형태의 전시 모델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저희가 또 무형의 전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리서치가 베이스가 된 전시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전시를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이들의 그 아주 섬세한 어떤 집착에 가까운 그 섬세한 그 전시의 형태에 대해서 본범님께서 굉장히 감명을 받으시면서 얘기하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재료가 문화적으로 향유되기 위해서 아카이빙 되는 형태까지 넘어서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가 점점 진짜 되게 많이 확산되고 우리가 얘기가 진짜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본질을 탐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시작점? 앞으로 어떻게 시계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걸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좀 더 지켜보는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미식에 대해서 음식의 식재료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경험에 대한 재료에 대한 부분 같은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피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스스로는 맛에 둔감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미식가는 아니다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되게 바쁜 생활 패턴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되게 예쁜 레스토랑을 찾아가는 적도 있지만 어떨 때는 끼니를 그냥 때우는 형태로 음식을 대한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편을 통해서 정말 식량이 아닌 음식이 되게 중요한 거고 식을 준비하면서 음식의 어떤 종류나 어떤 종이나 이런 거를 더 탐구하게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이나 문화 그걸 알아야 더 본질을 또 탐구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느끼면서 앞으로는 좀 더 잘 알고 더 잘 즐기면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범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생각한 맛과 내가 경험한 맛들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서 떠올려지는 음식들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정리해서 사람들이랑 공유하면서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네, 저희한테도 또 아이디어를 많이 줬던 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6화 미식의 시대 재료를 음미하다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7화 예고를 드릴게요. 7화의 타이틀은 외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집을 탐방하거나 배달을 시켜 먹거나 1인 가구의 증가가 또 어떤 외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뀌게 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외식을 하게 되었는지를 좀 탐구해보고 외식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고 또 자주 하기도 하는 외식, 맛집, 배달 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불소소는 팟빵이나 팟캐스트, 유튜브 그리고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도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들으시면서 관련된 사연이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고요. 조금 메일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ideal-list@naver.com으로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연을 부탁드릴게요. 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6화 미식의 시대 재료를 음미하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의 P 본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